사람들은 그녀를 죽은 과부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아무도 몰랐던 손이 움직였고 그 여인은 칼을 들었습니다. 본격적인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께 버려진 곳에서 가장 귀한 것을 발견하시는 기적이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조선 후기 한양 남쪽 변두리에 기울어진 초가 한 채가 있었습니다. 지붕은 반쯤 무너져 있었고 담장은 허물어져 있었어요. 그곳에 윤도현이 살고 있었습니다. 윤도현은 34이었어요. 34이면 아이 둘은 둔 나이였지만 그는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노총각이었어요. 대대로 글 읽던 집안의 자손이었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은 예시야기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파직되었어요. 영모에 가담했다는 누명이었습니다. 증거도 없었고 변명할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어요. 하루아침에 관직을 빼앗기고 집은 몰수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석 달을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어머니는 그날부터 병석에 누웠습니다. 마음의 병이었어요. 몸도 따라 약해졌습니다. 어머니는 하루에도 몇 번씩 같은 말을 되뇌었어요. 도연아, 사람답게만 살아라. 윤도연은 매번 대답했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세상은 그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역적의 아들이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일을 주지 않았고 아무도 그와 말을 섞으려 하지 않았어요. 윤도현은 낮에는 품을 팔았습니다. 지게를 지고 나무를 패고 밭을 갈았어요. 한때 붓을 잡던 손은 굳은 살로 뒤덮였습니다. 밤에는 남의 책을 베껴주는 일을 했어요. 돈은 적었지만 그래도 글을 쓸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살림은 쪼들렸고 빚은 쌓여갔습니다. 어머니의 약가, 밀린 집세, 빌린 쌀값 모두 합치면 27냥이었어요. 윤도현에게는 평생 모아도 갚을 수 없는 큰 돈이었습니다. 윤도현은 살아는 있었지만 살고 있지는 않았어요. 숨만 붙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한숨부터 나왔고 밤에 눈을 감으면 절망이 밀려왔어요. 이게 삶이라면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윤도현은 어머니 방을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살아계셨어요. 윤도현은 어머니가 살아계시는 한 자신도 살아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어느 겨울날 윤도현은 어머니의 약을 지으러 약방에 갔어요. 약방 주인은 윤도현을 냉대했습니다. 약값이 밀렸네.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기다려? 벌써 석 달이 지났어. 이제 더 이상은 안 돼. 약방 주인은 단호했어요. 윤도현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어머니께서 약이 없으면 내 알 바 아니야. 돈을 내거나 아니면 나가거나. 윤도현은 일어섰습니다. 약을 받지 못한 채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집으로 가는 길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가 물었어요. 약은? 약방에. 약재가 떨어졌답니다. 내일 다시 가보겠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윤도현은 거짓말을 하는 자신이 한없이 초라했어요. 그날 밤 윤도현은 마당에 앉아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많은 밤이었어요. 별은 아름다웠지만 윤도현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 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시간만 흘러갔어요. 사흘 뒤 장날이 돌아왔습니다. 윤도현은 쌀 한 마를 사러 장터에 나갔어요. 주머니에는 간신히 모은 돈 몇 푼이 있었습니다.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윤도현은 쌀가게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한쪽에 몰려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호기심에 고개를 돌린 순간 윤도현은 그 여인을 보았습니다. 검은 옷차림의 여인이었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눈에 띈 것은 그녀의 눈이었어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마치 살아있지 않은 사람의 눈 같았어요. 과부래.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남편 죽은 지 사흘 됐대. 시댁에서 쫓겨났답디다. 불쌍하긴. 하지만 젊은 과부를 집에 두면 재수가 없잖아.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아무도 여인에게 다가가지 않았어요. 여인은 장터 한쪽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냥 앉아 있을 뿐이었어요. 윤도현은 발걸음을 옮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시선이 여인의 손에 멈췄어요. 여인의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칼에 베인 듯한 상처도 있었어요. 과부의 손이기엔 너무 단단한데. 윤도현은 의아했습니다. 여인은 양반가의 며느리였다고 했어요. 그런데 손에 저런 상처가 있다는 건 이상했습니다. 양반가 여인이 칼을 잡을 일은 없으니까요. 그 순간 여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윤도현을 바라봤어요. 눈빛은 여전히 비어 있었지만 그 안에 이상한 깊이가 숨어 있었습니다. 윤도현은 숨이 막혔어요. 여인은 이내 시선을 거두고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도현은 발걸음을 옮겼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쌀을 사고 돌아가는 길, 윤도현은 다시 그 자리를 지나쳤습니다. 여인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어요.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돌처럼요. 윤도현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주머니를 뒤졌어요. 떡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점심으로 먹으려던 거였어요. 윤도현은 망설이다가 여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이거라도 드시오. 윤도현이 떡을 내밀었습니다. 여인은 고개를 들었어요. 처음으로 윤도현의 얼굴을 제대로 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여인은 떡을 받아 조금씩 뜯어 먹었어요. 윤도현은 그 모습을 보다가 돌아섰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윤도현은 여인의 눈빛을 잊을 수 없었어요. 텅 빈 것 같으면서도 뭔가를 품고 있는 듯한 눈빛. 그게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묘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날 밤 윤도현은 여인을 꿈에서 봤어요. 여인은 검은 옷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고 있었어요. 꿈에서 깬 윤도현은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왜 저런 꿈을 꾼 걸까? 윤도현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불안한 느낌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사흘 뒤 저녁 윤도현의 집에 사람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고리대 금업자 장통판과 그의 부하들이었어요. 장통판은 뚱뚱한 체구에 기름진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윤도현. 장통판이 소리쳤어요. 윤도현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무슨 일이긴. 빚 갚으러 왔지. 아직 날짜는 지났어. 오늘까지였다고. 윤도현은 당황했습니다. 분명 다음 달까지였는데요. 장통판은 종이를 꺼내 들었어요. 여기 봐. 오늘까지라고 써 있잖아. 윤도현은 종이를 확인했습니다. 날짜가 바뀌어 있었어요. 장통판이 조작한 게 분명했습니다. 이건 뭐? 내가 거짓말한다는 거야? 장통판의 부하들이 위협적으로 다가왔어요. 윤도현은 물러섰습니다. 다음 달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돈을 마련하겠습니다. 안 돼. 오늘 당장 열량을 내거나 이 집을 넘겨. 열량이요? 27량이 아니었습니까? 이자가 붙었지. 열량 내면 나머지는 기다려 줄게. 장통판은 비웃었어요. 열량. 윤도현에게는 천문학적인 돈이었습니다. 당장 마련할 방법이 없었어요.
제발,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안 돼. 오늘 안에 안 내면 이 집은 우리 것이야. 장통파는 단호했습니다. 윤도현의 다리가 풀렸어요. 집을 빼앗기면 어머니와 함께 거리로 나앉아야 했습니다. 그때 문가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를 데려가 주실 수 있나요? 모두가 돌아봤습니다. 거기 장터에서 봤던 과부가 서 있었어요. 검은 옷을 입은 여인 설아였습니다. 당신은 윤도현이 놀라 말했습니다. 설아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어요. 밥만 주시면 됩니다. 대신 일을 하겠습니다. 장통판이 비웃었습니다. 과부 하나 데려와서 뭐하게? 일은 제대로 할 수 있어? 할 수 있습니다. 설아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윤도현은 설아를 바라봤습니다. 설아의 눈에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윤도현은 생각했습니다. 설아를 받아들이면 입이 하나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살림은 더 팍팍해질 겁니다. 하지만 설아를 외면하면 그녀는 갈 곳이 없어요. 열량. 그 돈은 윤도현에게 목숨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윤도현은 설아를 외면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사람답게 살아라. 사람답게 산다는 건 뭘까요? 윤도현은 알 것 같았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것. 그게 사람답게 사는 거였어요. 좋소. 함께 살자. 윤도현이 말했습니다. 설아는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장통판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과부 하나 데려와서 뭐가 달라지겠어? 어쨌든 열량은 내야 해. 알겠습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한 달. 딱 한 달만 기다려주지. 장통판과 부하들은 떠났습니다. 마당에 윤도현과 설아만 남았어요. 윤도현은 설아를 봤습니다. 들어오시오. 설아는 조심스럽게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윤도현은 한숨을 쉬었어요.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키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윤도현은 자신이 한 선택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설아는 그날부터 윤도현의 집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윤도현도 설아도 서로에게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설아는 말수가 적었어요.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네, 아니요, 감사합니다. 그 이상은 거의 하지 않았어요. 윤도현도 굳이 묻지 않았습니다. 모두에게 말하고 싶지 않은 과거가 있으니까요. 며칠이 지나면서 윤도현은 설아의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새벽 인기척이었어요. 어느 날 새벽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윤도현이 일어나기도 전에 설아가 먼저 깼어요. 밖에 누군가 있어요. 설아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윤도현이 밖으로 나가보니 정말 고양이 한 마리가 있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미세한 소리를 들은 걸까? 두 번째는 힘이었습니다. 설아는 쌀가마를 혼자 번쩍 들어 올렸어요. 5말들이 쌀가마였습니다. 윤도현도 힘들게 드는 무게였는데 설아는 쉽게 들었어요. 힘이 셋이오. 윤도현이 놀라 말했습니다. 설아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어요. 어릴 때부터 일을 많이 해서 그래요. 하지만 윤도현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양반과 며느리가 저렇게 힘이 셀 리 없었어요. 세 번째는 칼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윤도현이 부엌에서 채소를 썰고 있었어요. 칼질이 서툴렀습니다. 그때 설아가 다가왔어요. 제가 할게요. 설아가 칼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채소를 썰기 시작했어요. 칼을 쥐는 손이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칼질은 정교했고 빨랐어요. 마치 수십 년간 칼을 다뤄온 사람 같았습니다. 윤도현은 설아를 바라봤어요. 설아는 아무렇지 않게 칼질을 계속했습니다.
윤도현은 묻고 싶었어요. 당신은 대체 누구냐고요.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윤도현 자신도 숨기고 있는 게 있었으니까요. 역적의 아들이라는 과거를요. 서로 묻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밤마다 설아는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윤도현은 벽 너머로 설아의 신음소리를 들었어요. 가끔은 비명 같은 소리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되면 설아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일어났어요. 잠은 잘 주무셨어요? 윤도현이 물으면 설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거짓말이었어요. 윤도현은 알았지만 굳이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설아는 항상 자신을 낮췄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가장 나중에 먹었고 가장 적게 먹었어요. 좋은 반찬이 나와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더 드시오. 윤도현이 권하면 설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설아는 늘 그랬습니다. 자신을 최소한으로 만들었어요. 마치 공기처럼 존재감을 지우려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서 윤도현은 설아에게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설아는 성실했어요. 새벽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밥을 짓고 빨래를 했습니다. 윤도현이 일하러 나가면 집안일을 모두 해놓았어요. 어느 날 저녁 윤도현이 집으로 돌아오니 저녁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반찬은 간소했지만 정갈했어요. 윤도현은 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나쁘지 않네. 함께 사는 것이요. 물론 여전히 서먹했지만 불편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집이 조금 덜 쓸쓸해진 것 같았습니다. 2달쯤 지났을 때 마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과부와 호라비가 한 집에 산다는 소문이었어요. 저것 봐라. 혼인도 안 하고 같이 산대. 기생집보다 못하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심해졌습니다. 윤도현은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어머니가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도연아, 사람들 말이 좋지 않구나. 괜찮습니다, 어머니. 혼인을 하는 게 어떻겠니? 어머니의 말에 윤도현은 당황했습니다. 혼인이요? 설아와요? 하지만 저 아이도 사람이야. 이렇게 사는 건 아이에게도 좋지 않아. 어머니의 말이 맞았습니다. 윤도현은 그날 밤 설아에게 물었어요. 혼인을 하는 게 어떻겠소? 설아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요? 사람들 말도 있고 어머니께서도 그러시니. 설아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정말이요? 네. 어차피 저는 갈 곳도 없으니까요. 설아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사랑이나 애정은 없었어요. 그저 현실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한 달 뒤 소박한 혼례가 열렸습니다. 하객은 거의 없었어요. 이웃 몇 명과 마을 이장이 전부였습니다. 설아는 붉은 치마 저고리를 입었고 윤도현은 깨끗한 도포를 입었어요. 혼례는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 절을 올리고 술을 마셨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2사람은 부부가 되었어요. 첫날 밤이었습니다. 윤도현과 설아는 방에 마주 앉았어요. 촛불이 둘을 비췄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윤도현은 먼저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설아는 놀란 듯 윤도현을 봤습니다. 저희는 사랑으로 맺어진 게 아니니까요. 천천히 알아가면 되지 않겠소. 설아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밤 2사람은 각자 잠들었습니다. 가까이 있었지만 먼 거리였어요. 그날 이후 둘은 말없이 서로를 지켜보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사랑은 아니었지만
묘하게 불편하지도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함께 밥을 먹고, 낮에는 각자 일을 하고, 저녁에는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대화는 많지 않았지만 서로를 의식했어요. 윤도현은 설아가 좋아하는 반찬을 기억했고, 설아는 윤도현이 싫어하는 음식을 피했습니다. 작은 배려들이 쌓여갔어요. 어느 날 저녁 비가 내렸습니다. 윤도현이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설아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손에 우산을 들고요. 비가 와서 설아가 말했습니다. 윤도현은 고마웠어요. 누군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요. 고맙소. 두 사람은 함께 우산을 쓰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어깨가 스쳤어요. 윤도현은 심장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이상하네. 윤도현은 생각했어요. 사랑이 아니라고 했는데 마음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윤도현과 설아는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여전히 대화는 많지 않았지만 서로에게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윤도현은 늦게 돌아왔습니다. 일이 길어진 거예요. 집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설아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직 안 주무셨소? 당신이 안 돌아와서. 설아의 말에 윤도현은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걱정하고 있다는 게 좋았어요. 미안하오. 걱정 끼쳤소? 괜찮아요. 밥 데워드릴게요. 설아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윤도현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어느새 설아는 윤도현에게 소중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도적이 들었어요. 윤도현은 밖에서 들려오는 비명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뭐지? 윤도현이 일어나려 하는데 설아가 먼저 깼어요. 밖에 셋이 있어요. 셋? 네. 도적인 것 같아요. 설아의 말투는 너무 또렷했습니다. 마치 직접 본 것처럼요. 윤도현은 의아했지만 급한 대로 밖으로 나갔어요. 정말 도적 셋이 마을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윤도현의 집도 노리는 것 같았어요. 윤도현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안에 있어요. 도적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문을 부수기 시작했어요. 윤도현은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때 설아가 윤도현 앞으로 나섰습니다. 뒤로 가 계세요. 하지만 제가 할게요. 설아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문이 부서지며 도적이 들이닥쳤습니다. 돈 내놔. 도적이 칼을 휘둘렀습니다. 윤도현은 비명을 지르려 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설아의 몸이 움직였습니다. 너무 빨랐습니다. 윤도현은 제대로 보지도 못했어요. 설아의 손이 도적의 손목을 잡았고 칼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도적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어요. 쿵! 도적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다른 도적들이 놀라 물러섰어요. 전현이 뭐야? 설아는 아무 말 없이 칼을 주워들었습니다. 그리고 도적들을 향해 칼끝을 겨눴어요. 눈빛이 변했습니다. 텅 비어있던 눈에 날카로움이 서렸어요. 도적들은 겁을 먹고 도망쳤습니다. 설아는 칼을 내려놓고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윤도현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저건 무술이었어. 평범한 여인이 할 수 있는 움직임이 아니었습니다. 설아는 무술을 익힌 사람이었어요. 그것도 상당한 실력자였습니다. 괜찮으세요? 설아가 돌아서며 물었습니다. 눈빛은 다시 텅 비어 있었어요. 아까의 날카로움은 사라졌습니다. 당신은 대체? 윤도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설아는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놀라셨죠? 무술을 배웠소? 설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묵할 뿐이었어요.
윤도현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의문이 쌓여갔어요. 그날 밤 이후 윤도현은 설아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과부가 아니었어요. 설아는 뭔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한 달 뒤 장통판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왈패 5명을 데리고 왔어요. 모두 흉측한 얼굴에 몽둥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윤도현, 나와. 장통판이 고함쳤습니다. 윤도현은 밖으로 나갔어요. 설아도 함께 나왔습니다. 열량은 어디 있어?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곧 마련하겠습니다. 기다려? 벌써 한 달이 지났잖아. 장통판은 부하들에게 눈짓했습니다. 왈패들이 집 안으로 들어가려 했어요. 안 됩니다. 윤도현이 막아섰습니다. 왈패 하나가 몽둥이를 들어 올렸어요. 비켜. 몽둥이가 내려오려는 순간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손 내려놓으세요. 설아의 목소리였습니다. 모두가 설아를 봤어요. 설아는 차분하게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랐어요. 날카롭고 차가웠습니다. 뭐야, 인연이? 왈패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설아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저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왈패가 몽둥이를 휘둘렀습니다. 설아의 손이 번쩍였어요. 칼이 있었습니다. 언제 꺼낸 건지 아무도 몰랐어요. 철컥 칼이 몽둥이를 쳤습니다. 몽둥이가 두 동강 났어요. 왈패는 놀라 물러섰습니다. 전현이. 다른 왈패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설아의 몸이 움직였어요. 물처럼 흘렀습니다. 칼이 번뜩였고 비명이 터졌어요. 한 명이 쓰러졌습니다. 손목을 베었어요. 두 번째가 다리를 다쳤습니다. 세 번째는 어깨를 맞았어요. 모두 치명상은 아니었지만 싸울 수 없었습니다. 순식간이었습니다. 5명 모두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설아는 칼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피 한 방울 묻지 않은 채요. 장통판은 겁에 질려 물러섰습니다. 너는 대체 누구야? 설아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시는 이 집에 오지 마세요. 다음엔 목숨을 보장 못해요. 장통판은 비틀거리며 도망쳤습니다. 부하들도 절뚝거리며 따라갔어요. 마당에 윤도현과 설아만 남았습니다. 윤도현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부인, 당신은 대체 누구요? 설아는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숨기고 있었어요. 대체 무슨 일이요? 설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설아는 조용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무관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윤도현은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아버지는 묵과의 급제에서 훈련도감에 계셨어요. 검술을 가르치는 교관이었죠.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검술을 배웠어요. 설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억울한 누명을 쓰셨어요. 영모에 가담했다는 누명이었죠. 증거도 없었지만 조정에서는 믿지 않았어요. 윤도현은 자신의 이야기 같았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도 그랬으니까요. 아버지는 옥에서 돌아가셨어요. 고문을 견디지 못하셨죠. 설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병을 얻어 돌아가셨고 저는 혼자 남았어요. 집안은 몰락했고 친척들은 연을 끊었죠. 그래서 네, 저는 도망쳤어요. 이름을 바꾸고 과거를 숨기고 죽은 사람처럼 살았어요. 설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다 시집을 갔어요. 저를 받아준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3달 만에 병으로 죽었어요. 시댁에서는 저를 쫓아냈죠. 재수 없다면서요. 윤도현은 설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장터에 있었던 거요. 네. 갈 곳이 없었어요. 그런데 당신이 떡을 주셨죠. 그때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다르다고요. 설아는 윤도현을 봤습니다. 당신도 힘든 사람인 걸 알았어요. 눈빛에서 느꼈죠. 그래서 용기를 내서 여기 온 거예요. 윤도현은 설아를 안았습니다. 미안하오. 당신도 힘들었구려. 아니에요. 당신 덕분에 저는 다시 살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은 한참 그렇게 있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며요. 며칠 뒤 마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윤도현 집의 부인이 무술을 한다는 소문이었어요. 사람들은 놀라워했지만 무서워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존경하는 눈빛이었어요. 도적을 물리쳤다면서? 대단한 분이야. 설아의 정체가 알려지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윤도현의 집을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첫 번째 방문자는 10살 남짓한 아이였습니다. 저, 검술을 배우고 싶어요. 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설아는 놀랐어요. 검술을? 네, 저도 강해지고 싶어요. 아버지를 지킬 수 있게요. 아이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설아는 잠시 고민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가르쳐 줄게. 두 번째 방문자는 중년 안악이었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어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안악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이 억울하게 모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설아는 그 말을 듣고 윤도현을 봤습니다. 당신이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요? 윤도현은 망설였습니다. 자신도 힘든 처지였어요. 하지만 설아의 눈빛을 보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날 이후 윤도현의 집에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검을 배우려는 아이들,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이들, 조언을 구하는 사람들, 모두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이었어요. 윤도현은 다시 책을 폈습니다. 과거 공부를 다시 시작한 거예요. 이번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번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윤도현이 말했습니다. 설아는 미소 지었어요. 저도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예요. 두 사람은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해시태그 9. 새로운 시작. 한 해가 지났습니다. 윤도현은 과거에 급제했어요. 높은 등수는 아니었지만 벼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윤도현은 백성을 돌보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설아는 아이들에게 검술을 가르쳤습니다. 처음엔 몇 명이었지만 점점 늘어났어요. 소문이 퍼진 거예요. 설아의 검술은 실전적이고 효과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관리가 윤도현을 찾아왔습니다. 윤서기관, 당신의 아버지 일에 대해 재조사가 들어갔소. 윤도현은 놀랐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 하오. 곧 누명이 벗겨질 것 같소? 윤도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의 명예가 회복되는 거예요. 설아도 함께 기뻐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당신 덕분이요. 아니에요. 당신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두 사람은 안았습니다. 오랜 고통의 끝이 보이고 있었어요. 석 달 뒤 윤도현의 아버지는 무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명예가 회복되었고 몰수되었던 재산도 일부 돌려받았어요. 윤도현의 집안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설아의 아버지도 재조사가 시작되었어요. 윤도현이 힘을 썼습니다.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희망이 보였어요. 어느 봄날 윤도현과 설아는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행복해요? 윤도현이 물었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설아가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한때 죽은 것처럼 살던 두 사람이 이제는 웃고 있었어요. 5년이 지났습니다. 윤도현은 이제 정당한 관리가 되었어요. 백성들을 공정하게 대했고 억울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사람들은 윤도현을 존경했어요. 설아는 작은 무술 도장을 열었습니다.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도 왔어요. 설아는 검술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법도 가르쳤어요. 힘은 약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쓰는 거예요.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설아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을 가슴에 새겼어요. 어느 날 한 젊은 과부가 설아를 찾아왔습니다. 갈 곳이 없다고 했어요. 설아는 그 여인을 봤습니다. 옛날의 자신 같았어요. 여기 있어도 돼요. 설아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설아는 여인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찾아줬어요. 여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힘내세요. 설아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었어요. 저녁 윤도영과 설아는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별이 많은 밤이었어요. 우리 참 멀리 왔소. 윤도현이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믿기지 않아요. 설아가 대답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하오? 네. 장터에서요. 그때 당신은 죽은 것 같았소. 맞아요. 저는 죽어 있었어요. 설아는 윤도현을 봤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살려줬어요. 나도 당신이 살려줬소. 두 사람은 손을 잡았습니다. 별빛 아래 그들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쳤어요. 죽은 줄 알았던 과부는 칼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칼은 내려놓았어요. 대신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몰락한 서생은 빚에 허덕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일어섰어요. 대신 사람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 죽어 있었지만 함께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도 살리고 있었어요. 세상은 여전히 불공평했습니다. 억울한 사람들이 많았고 고통받는 이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윤도영과 설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설아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작은 일이라도요. 윤도현이 대답했습니다. 별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별빛 아래 두 사람의 이야기는 계속될 거예요. 죽은 줄 알았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 그리고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이야기. 그게 윤도현과 설아의 이야기였습니다. 밤은 깊어갔지만 두 사람의 집에는 불이 켜져 있었어요. 내일 또 누군가 찾아올 겁니다. 도움을 청하러요. 그리고 윤도현과 설아는 그들을 맞이할 거예요. 칼이 아닌 손으로, 폭력이 아닌 희망으로, 그렇게 세상을 조금씩 바꿔나갈 거예요.